5월 23일 목요일 류마티스 넷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송영욱 넷과 송영욱 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욱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는 지난번 4월에도 출연하셨을 때 잠깐 예고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손가락과 손목에 오는 관절의 문제를 좀 질환별로 이렇게 짚어주시고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또 오늘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담아주셨는데요. 올해 1월과 2월 그리고 3월, 4월 4차례 출연해 주시면서는 진통소염제 역할과 효과 또 부작용 등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내용이기도 한 손목과 또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또 팩트 체크를 제가 또 하나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께서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염은 또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혹은 또 컴퓨터 사용으로 유발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혹시 이게 사실일까요, 원장님? 뭐 유발된다는 얘기보다는 더 악화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유발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세가 이렇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관절염이라든지 그게 이제 오래 지속됐을 때 오는 건데요. 그런 일종의 퇴행성 변화라든지 이런 건초염, 특히 건초염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건초염이라는 거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이제 손에 있는데 그 근육의 건이라고 하는 그 뼈가 붙는 그 자리에 뼈에 붙는 자리에 염증이 오는 그런 것을 건초염이라고 해요. 초는 이제 싸고 있는 막이라고 해서 그 건염이나 건초염 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라든지 또는 뭐 자세가 좀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관절염을 위주로 했고 아마 마지막 시간쯤에는 손이나 손에 오는 관절염이 아닌 문제들 가능한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이제 건초염, 뭐 이상 있는 것이 또 낭종 같은 게 있거든요. 무릎 같은 거, 낭종이나 건초염 이런 것이 또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은 뭐 치료를 잘하면은 완치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이제 구별하는 것으로 이제 손가락의 마디에 대한 관절염을 위주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벌써부터 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보면요. 또 손목과 손가락 관절염에도 또 다양한 증상들이 좀 나타나겠죠? 지금 부위나 이런 부분마다 좀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주로 이제 손가락을 많이 쓰는 부위,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이라든지 특히 엄지손가락도 그 뿌리에 있는 부위가 있어요. 엄지손가락하고 손목 사이라고 하는데 그 엄지손가락의 뿌리에 있는 부분에 관절염이 오면은 뭘 쥘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죠. 쥘 수가 없고 또 이 손가락에 이제 변형이 오게 되는데 변형 중에서 이제 뭐 백조목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백조의 목같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은 이게 기능적으로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젓가락질 같은데 하는 게 어렵고 그렇죠. 아무리 쥐는 힘이 좀 떨어질 테니까요. 젓가락질 같은 게 어렵고 그냥 그런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의 관절염은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찾아올 때도 본인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팔꿈치가 아프다든지 뭐 발목이 아프다든지 이러면은 좀 참다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고 손가락이 아프면은 바로바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다른 데 관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그러실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동안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첫 번째 질문 먼저 받아보고 갈까요? 김치 피자 탕수육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영상 편집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손목이 아파서 죽겠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차면 도움이 좀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편집이라는 일이 네. 되게 좀 뭐를 많이 뭐 손을 쥐고 이런 건 하는 건지 뭐 영상 그런, 편집을요. 네. 이제 컴퓨터를 이제 컴퓨터 일을 앞에 두고 하니까 네, 자판도 마우스 많이 일, 치시고 마우스 마우스도 일, 많이 예. 치시고 하는 그런 일이 예, 것 마우스를 같아요. 이렇게 되게 하는 마우스의 자세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많이 저희도 하면은 이렇게 집으니까. 이렇게 많이 네. 하면은 제일 생기는 게 여기 이제 건초염이 많이 생겨요. 손목에. 아, 이쪽에 예, 이렇게. 손목에 건초염이 네. 많이 오는데 손목에 특히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에 건초염이 많이 옵니다. 이쪽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쪽에 네. 손목이 어른 엄지손가락 쪽에. 그래서 네. 손목의 엄지손가락의 아픈 부위가 아주 특징적인 늑고베인 건초염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어요. 사람 네. 이름이. 예, 그런 거는 이런 손목의 일을 많이 할 때 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할 때 또 많이 오는 것이 손이 부으면서 이제 이 안에 요 손목 여기 이제 손목 안쪽으로 보면 손바닥 안쪽으로 보면 손목구리라는 그 터널이 있어요. 네. 그 터널에 이제 염증이 오면은 이제 붓기가 오거든요. 부으면은 신경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정중신경이라고 하는데 정중신경을 눌러서 오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이 흔하게 오죠. 이거는 네. 젊은 사람들한테도 자주 오는 겁니다. 손목골 증후군이라든지 늑고뱅의 건초염이라든지 이런 건 자주 오고 아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등에도 이렇게 오게 돼요. 손등에 보면 손등에 이렇게 보면 뻗쪽 가운데쯤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예? 요쯤에요. 예. 네. 그 튀어나온 부분의 옆에 네. 근육이 달리고 있는데 아, 네. 그 근육하고 뼈가 닿아서 네. 닿아서 오는 또 건초염이 있어요. 건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그 반복적인 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오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손목 보호대를 하면 좋은가 하는 건데 통증은 되게 이제 호전이 되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손목을 크게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생기는 않을 거기 때문에 손목을 쓰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해서 보호대를 하면은 통증 조절은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아프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손목 보호대를 하면은 손목 근육이 더 약화가 돼요. 그렇기 안 때문에 쓰게 되다 안 쓰게 보니까요. 되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작업을 할 때든지 그런 때만 쓰시고 평상시 할 때는 쓰지 않는 것을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 네, 편집 네. 사실 꼭 뭐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신데 또 손목 이렇게 보호대를 영상 편집할 때만이라도 그러면 좀 그렇죠. 차고 하시면 예, 통증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하나만 더 받아보고 가보겠습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70세이신데 현장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같다고 하는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콘드라이친 같은 보조제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만일 퇴행성이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의 부위입니다. 저게 중간 마디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중에 손목에 어느 부위가 있으면 퇴행성이 많고 어느 부위가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퇴행성 관절염일 수가 있고 이제 손가락을 많이 쓰는 일을 아주 장기간 오래 할 때 그런 분들이 그쵸. 오게 돼요. 또는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 자녀는 또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가족력에 따라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볼 수가 있고 콘드로이틴은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튀어나온 것이 이제 뼈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염증에 의해서 붓기가 생긴 건지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뼈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되게 그런 정도에 도달하면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거의 미미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뭐 붓는 거, 즉 물이 차는 거죠, 관절에. 물이 찰 경우에는
콘드로이틴은 별 도움이 안 되고 네. 소염제라든지 이런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염제 또 원장님께서 넉 달 동안 또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또 그런 약품이기도 한데 또 진통소염제 같은 것도 좀 사용해서 좀 염증을 가라앉히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벌써 또 원장님 강의 시작해 주시기 전에도 이렇게 많이 질문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었거든요.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궁금했는데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저희 바로 또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강의 들으시면서도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나오시네요, 오늘. 네, 오늘 질문이 많이 주시고 계신데 원장님 강의 조금 들어보고 이제 저희 또 질문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이제 손가락은 어느 부위냐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손톱이 있는 부위가 있는데 손톱이 있는 부위 바로 붙어 있는 관절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몸에서 멀다 해가지고 원위지 관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까운데 우리 몸에 가까운 데를 근위지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하고 연관되어 손톱하고 그 붙어 있는 관절이 원위지 관절이고 근위지 관절.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하고 손이 붙는 그 뿌리, 손의 뿌리, 그것을 중수지 관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부위만 알면서 어디가 부었느냐 하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간별 진단 구별하는데 병을 구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손과 손가락의 관절을 침범하는 4대 질환이라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여기 거짓 통풍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영어를 안 쓰고 다 우리말로 한자로 안 쓰고 우리말로 고치려는 그런 풍조 때문에 의학 용어가 좀 거짓 통풍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성 통풍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 가성 통풍 콩풍하고 똑같은데 통풍은 아닌 그러니까 요산과 연관이 없는 그런 병을 가성 통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칼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칼슘 인산염이 집착이 돼서 생기는 건데 그런 거짓 통풍이 있고 그다음에 건선과 연관된 관절염, 건선이 있을 때 관절염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가 많이 오게 됩니다. 관절에. 그래서 이제 제게 이제 이 끝마디부터 살펴보면은 끝마디에 오는 관절은 퇴행성 관절염 아니면은 건선과 연관된 관절염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여기만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오는 거는 거의 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건선 관절염이 많고, 그다음에 근위지 관절에 오는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가끔 여기가 오고, 우리가 전신성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라든지 경피증이라든지 쇼그렌이라든지 이런 전신성 류마티스 질환에서 오는 관절염은 대개 다 여기에 옵니다. 여기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 오고 그다음에 중수지절 관절이라고 해서 이 손과 손가락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너클이라고 하죠. 주먹을 쥐면 이렇게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까 가정통풍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이렇게 많은 질환들 이렇게 알고 나면은 우리가 구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아까 손가락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엄지손가락의 뿌리 있는 부분, 이게 손목하고 사이에 있는 부분, 이게 수근 중수 관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거의 수근 중수 관절이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습니다. 그게 다 100%라 아니고 류마티스 때도 오게 되지만 수근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으로 보면 손목은 모든 질환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가성통풍 또는 손목에 감염증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카팔턴 신드롬이라서 손목골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골 증후군 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손목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점을 시세를 하고 있는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에 오는 관절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을 시작을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처럼 근위지 관절, 그 다음에 중수지 관절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는데 한 군데만 오거나 두 군데만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부었더니 두 군데만 부었는데 바로 이 부위다. 그러면은 첫째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슨 병인지 하면은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그렇지만 이 관절염의 경과라든지 또는 관절염이 치료를 어떻게 하는 그 요소,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라든지 이런 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가면역 기전으로 발생하는 만성이고, 여기서 만성이라는 말은 6주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염증성이라는 것은 퇴행성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발성, 여러 군데 관절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상적인 정의예요. 병리학적으로 그러면 어떤 병리 변화가 조직에서 오느냐 하는 것을 보면, 관절을 이렇게 보면 관절의 정상적인 이제 관절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뼈하고 뼈가 만나고 중간에 이제 연골, 물렁뼈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그리고 관절낭의 안쪽으로 얇은 한 개 내지 두 개의 세포막이 있어요. 이것을 활막이라고 해요. 활막 또는 관절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면역 세포들이 여기에 쌓이게 돼요. 활막에. 그래서 이제 가장 초기에 증상은 없어도 이렇게 활막에 염증인 세포가 쌓여지는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면역 세포가 좀 많이 침착이 되고, 그러면서 이 세포들이 막 증식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찌글찌글 여기 증식을 해서 두면 이게 바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막 증식과 염증 세포의 침윤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언제 관절염이라고 부를 거냐 하는 건데, 이 왜 이런 분류 기준을 만들어내냐면 치료를 언제 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어떤 기준이 일정해야지만 그 연구의 결과도 믿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류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조금 다른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범된 관절, 그다음에 혈청 피검사, 그다음에 급성기 반응 물질, 증상 지속 기간,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제. 그래서 점수제가 토탈이 10점인데 6점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관절염이 있을 때 산정특례라는 것도 해서 국가에서 이제 좀 진료비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만족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각 항에 만족하면 그만큼 점수를 채워 넣는 거죠. 점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침범된 관절 수만 가지고는 5점까지 줄 수가 있고, 혈청 검사는 3점까지 줄 수가 있고, 급성기 반응, 이게 염증 수치예요. 염증 수치라고 하는 것이 1점까지 줄 수 있고, 6주 이상의 만성이 되면 그것도 1점까지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0점인데 6점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잠깐 뜯어보면은, 이 침범된 관절이 작은 관절이 중요해요. 작은 관절이 이렇게 보면 점수가 2점이나 돼요. 2점이면 높은 거예요. 한 개만 있어도 2점이 됩니다. 한 작은 관절, 손가락이 하나만 부어도 2점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류마티스 인자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든지 하고, 뭐 6주가 넘으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칭적으로 여러 관절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단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조기에 발견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돼서 말기까지 가면 치료를 해도 성적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기에 치료하자 해서 조기 관절염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저렇게 점수로 한다면 6주가 되지 않았더라도 6점이 채워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또 치료가 가능할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예. 네. 과거에는 6주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6주가 안 돼도 만약 2, 3주 돼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도 높고 그다음에 인자도 나오고 네. 그런데 관절이 뭐 4개 정도 부었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류마티스로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되고 상대적으로 큰 관절 예를 들면 큰 관절이라는 것은 이제 손가락, 발가락의 작은 관절을 제외하면 다 큰 관절이라고 합니다. 네. 팔꿈치, 어깨, 무릎, 뭐 발목 이런 데는 큰 관절이라고 하는데 큰 관절이 하나만 부었다 그러면 이거 0점이에요. 예, 0점이라서 예를 들면 인자가 뭐 산미 나오고 뭐 염증 수치가 높고 6주가 돼도 요거는 살짝 그 만족을 못 해요. 그렇죠. 6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큰 네. 관절보다는 작은 관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성이어야 되고 염증성이어야 되고 자가면역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가면역 항체가 나오는 거죠.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CCP 항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다발성, 그다음에 소수 관절 침범하는 그런 것이 이제 6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의 침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통증만 있으면 관절에 침범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아주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확한 정의가 부어 있거나 관절을 보면 부어 있거나 아니면 압통이 있거나 누르면 아프거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관절염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MRI 요즘은 이제 MRI나 초음파 검사에서 활막염의 증거가 있을 때는 관절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많은 이 의료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초음파라든지 이 MRI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MMO 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절통이라는 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관절의 종류가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섬유성 관절이 있고 두 번째는 연골성 관절이 있고 세 번째는 활막성 관절이 있습니다. 활막 관절. 네. 이 섬유성 관절은 섬유소로 딱딱하게 붙어 있는 관절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가동이 없는 관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두개골이에요. 두개골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뼈인데,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선으로 돼 있어서 이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관절이 움직이지를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섬유성 관절이라서 고정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그 다음에 연골성 관절은, 이 디스크, 추간판 디스크가 연골인데 이것도 관절이에요. 왜냐하면 척추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척추뼈가 움직이는 그 사이에 간판이 있는 것은 이렇게 추간판으로 있는 것은 연골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골성 관절이고 여기에는 활막이 없죠. 활막이 없어요. 그래서 활막이 있는 관절을 활막관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뼈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물렁뼈가 이렇게 고무같이 이렇게 위에 있고 관절 낭이 있고 낭을 안쪽으로 덮고 있는 활막이 있고 그래서 이 활막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활막이 증식이 되면서 염증 세포가 많이 모이면은 그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활막 관절에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척추에는 안 생기겠죠. 이게 두개골에는 또 안 생기겠죠. 그래서 활막 관절에만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 그러면 관절이 아프다.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느낄 때 관절이 아프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실제로 관절이 자체가 아픈 경우가 있고 관절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시면 잘 모르시면은 이제 병원에서 다 구별을 해드리지만 네. 참고로 이렇게 보면 관절의 통증이냐 관절 주위의 통증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뭐 정상 관절 이렇게 보여드린 그런 거고,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그 활막에 증식이 있으면서 염증이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이것이 이제 활막염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낭이 이렇게 관절낭이 뼈에 붙는 부위, 붙는 부위라고 해서 부착부라고 합니다. 네. 부착부에 이렇게 붙는 부위, 부착부. 또는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가 있어요. 이런 걸 부착부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부착부에 염증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그게 관절염의 특징, 관절염이 있으면서 부착부 병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관절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관절에 거의 근접해 있죠. 네. 뭐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것은 아킬레스 건이 이렇게 해서 이 종지뼈 뒤에 붙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중지뼈 뒤에 붙는 부위가 아프면 이건 관절염은 아니거든요. 예. 또는 우리가 족저근막염, 이게 족저근막인데, 네. 이 족저근막이 이게 뼈에 붙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염증이 오는 것이 족저근막염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관절과는 멀리 떨어져 있죠. 네. 실제로 관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보이는 이 외측의 상과염, 이런 것도 관절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척추뼈에서, 이게 디스크라고 하는데, 척추뼈에서 이렇게 전방인대가 있어요. 전방인대가 있고 후방인대가 있거든요. 척추뼈를 네. 중심으로 이게 네. 전방인대, 후방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또 이 척추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절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절통이 있지만 관절 이외의 통증, 그래서 관절 주변부의 통증, 이런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절 통증하고 비관절 통증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여기 했는데, 대개 관절은 깊고 광범위한 통증이 오고, 우리가 능동운동, 수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능동운동은 자기가 움직일 때 아픈 거고, 수동운동은 옆에서 이렇게 움직여줄 때 아픈 거.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관절통이 있으면 능동운동이나 수동운동이 다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네. 아프니까 이제 운동 제한이 오고. 근데 비관절 통증의 경우에는 자기가 움직일 때는 통증이 있는데 수동으로 움직여주면은 통증이 좀 덜하고 운동 제한이 없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특정 동작이나 자세에서만 발생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관절통은 활막이 비후, 활막염 또는 관절강의 뼈의 비대로 발생한 종창입니다. 관절강에 네. 이제 물이 차 있거나 아니면 뼈의 비대로 발생한 종창을 우리가 관절통을 유발하게 되고, 관절낭에서 떨어진 부위에 어떤 이상이 발견될 때는 우리가 비관절통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한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염증, 우리 몸에 염증이라는 것은 관절염뿐만이 아니고 염이라는 말이 붙으면 4가지 특징이 있을 때 우리가 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특징이 열이 나고요. 네. 주위가 뜨끈뜨끈하고 네. 빨개집니다. 빨개지고, 그 다음에 붓고, 네. 붓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오고. 네. 요게 4가지입니다. 이건 아주 고대부터 내려오던 4가지 특징이에요. 네. 고대부터 이제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네. 염증이 전통이 있으면, 깊은, 염증이 네. 있으면 이렇게 4가지 소견이 나타난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도 이제 이게 그대로 이용되고 요즘도 있습니다. 이제,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기능이 없어지고, 손가락을 굽히거나 뭐 무릎을 굽히거나 이런 게 없어지고, 이건 스티프니스, 경직감을 느끼게 네. 되죠. 이건 뭐 2차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지만, 요 4가지 특징, 4가지 네.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열나고 빨개지고 붓고 통증이 오고 요 4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보고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셨거든요. 수창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175cm, 55kg,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퇴행성 3기여서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든데요. 관절경 2번을 하고 연골판이 많이 절제가 됐습니다. 저는 하루에 약 3km 정도 걷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안 걸으면 올 것 같아서 억지로 걷는 편입니다. 소염진통제 부작용도 있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잘못 걷는 사람들은 당뇨나 혈관 막힘 예방을 위해 육식을 일반인처럼 먹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신데 네. 보면 175cm, 55kg면 비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만 인덱스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제 퇴행성 3기라면 우리가 퇴행성 1기, 2기, 3기, 4기, 4기는 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거의 망가져서 뼈가 붙은 것을 4기라고 그래요. 4기가 가장 심한 단계인 그렇죠. 거죠. 연골이 닳아서 뼈가 거의 붙은 거. 그다음에 3기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붙지는 않았지만 연골이 많이 손상된 경우를 우리가 3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3기 경우는 상당히 진행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어떤 이게 질문이 그래서 이제 그 3km 걷는다고 그랬는데 네. 이 걸을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제 걷는 자세 같은 것도 요즘 얘기하거든요. 네. 예, 걷는 자세도 몸을 잘 펴고 무릎에 부담이 안 되는 그렇죠. 자세로 걷는 네. 것이 중요할 거고, 걷는 것은 무릎 주위의 근육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네. 그렇지만 걸을 때 뭐 경사 짖는 걸 건다든지 그런 건 피하시고 평지를 걸으면서 항상 그 네. 근육 주위에 무릎 주위의 근육을 항상 생각해서 근육을 강화한다 하는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나 고지혈증이 없으면은 특히 이제 뭐 어떤 음식을 조절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은 근육을 이렇게 키운다든지 이럴 때를 위해서는 오히려 육식을 권하는 걸 오히려 권하고 싶고요. 채식보다는 육식을 해야지 네. 또 근육이 그쵸.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만 대개 보면 근육만 생겨도 근육만 좀 발달해도 통증이 좀 많이 가라앉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 뭐 소염진통제는 이게 대개는 만성적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견디지를 못할 경우에는 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필요시마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염증이 또 심할 때는 단기간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특히 걸을 때는 좋긴 좋지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권장하는 것은 저렇게 3기 정도 되거나 그러면 무릎이 많이 닳았기 때문에 네. 앉아서 하는 운동, 특히 자전거 운동 같은 것을 좀 권해드리고 네. 물속에서 하는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권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앉아서 하는 근육 강화 운동도 있거든요. 네. 뭐 여기 보면 사두박근이라든지 이게 뒤쪽에 햄스트링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앉아서 하는 강화 운동,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또 강조해 주신 게 걸을 때는 자세가 중요하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왜냐면 또 무릎이 아프신 거기 때문에 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세가 또 무릎이 아픈 자세가 또 있거든요. 네. 웬만하면 또 평지로 걸어주는 게 좋고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계속해서 받아볼 텐데요. 정수창님께서 계속 질문을 주셨거든요.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위 내시경을 하니 위궤양 직전 상태인 것 같다고 위험이 심하다고 하는데 무릎이 퇴행성 3기라 소염 진통제를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내과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항생제를 먹어봐도 호전이 있을 수도 또 없을 수도 있다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릎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궤양 직전까지 된 위염 치료와 소염 진통제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일주일 참고 소염 진통제 중단인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예, 질문이 좀 복잡하신데요. 네. 예. 그 퇴행성 3기의 소염 진통제는요, 만약 안 먹어보고 괜찮으시면은 꼭 드실 필요는 없어요. 네. 진통제만 드셔도 됩니다. 네. 근데 아마도 3기면은 견디시기 어려울 것이 뭐 분명하실 것 같아요.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위염이 심하다고 하는 건 위염이 되게 뭐 출혈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위궤양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데, 네. 뭐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표재성 위염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위험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의 정도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먹어보려고 그렇게 권하시면은 저건 아마 위험에서 헬리코박터가 나와서 그 양성으로 나와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되게 치료가 일주일 또는 잘 안 될 경우에는 한 2주일이니까 그런 정도는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위궤양 직전까지 된 위염 치료라는 거는 되게 위험하고 위궤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라면은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다른 약을 같이 쓰면서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의 답변도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강나영님의 질문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이 있으면 끝마디가 변형된다던데 손목 관절염은 손목에 변형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아, 그럼요.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 끝이 아까 그 원위 관절에 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붓고 이제 빨개지고 통증이 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이제 뭐 보통 뭐 비틀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비틀어집니다. 이제 비틀어지는 게 이제 한쪽으로만 뭐 이렇게 예쁘게 비틀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한쪽은 좌측으로 비틀어졌다, 우측으로 비틀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보기가 상당히 흉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퇴행성이라는 게 원인적인 치료를 한다면은 나이가 들고 또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쓰고 이런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인적인 것을 좀 더 완화시켜주면은 통증에 좋은 거고, 손목에 변형이 생기는 것은 되게 올 수 있습니다. 손목에도 올 수 있는데 손가락보다는 덜해요. 그리고 손목에 변형이 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손목에 변형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히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목에도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엘리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5군데 류마티스 내과를 가봤는데요. 류마티스 인자는 다 피검사에서 없는데 한 곳에서 축성 척추 관절염이라고 면역 억제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고민이 좀 됩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아마도 그 척추관절염, 천장관절염이라고도 하고, 뭐 척추관절염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되게 이제 인자가 양성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양성이 위양성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절염이 같이 있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음성의 경우에는 혈청 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한 30%는 있습니다.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인자가 안 나오는 경우 그게 있고, 또 축성 척추 관절염이라는 것은 완전히 좀 다른 관절염이에요. 계열이 그냥 계열이 달라요. 그래서 척추 척추에 이제 관절이 있다고 소개를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천장 관절을 포함을 해서 척추에 관절염이 오면서 이제 척추가 굳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이런 척추 관절염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초, 특히 이제 말초 손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는 면역 억제제를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척추 관절염의 증상이라면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처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김치 피자 탕수육님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관절염 초기라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거는 이제 여러 연구에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언제 한번 슬라이드도 보여드렸는데, 네. 이제 이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질병 활성도가 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올라가면은 질병 활성도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형이 온다든지 관절의 손상이 온다든지 하는 것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할수록 시간이 지나서 할수록 초기에 할수록 이것이 낮고요. 초기에 할수록 결국에 가서 그 활성도가 낮고, 네. 말기에 천천히 진행했을 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안 떨어집니다. 잘.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그래도 중간에 치료하면 이걸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평지로 천천히 네.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평지가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그런 장기 연구가 나와 있어요.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로 그 연구에서 결과로 된 거고, 네. 결국은 초기에 하면 완치가 가능한 가능성이나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치라는 것도 그렇지만 관절의 손상 또는 관절의 변형 이런 것은 분명히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그런 네.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초기에 또 진료를 하고 또 진단을 받으신다면 또 가능성은 좀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어서 엔젤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관절 변형은 염증 때문인가요? 아니면 뼈 모양이 변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염증 때문이죠. 네. 대개는 염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관절이 아플 때는 특히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개지고 붓고요. 초기에는 네. 붓거든요. 그건 염증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그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엔 그 주위에 뼈가 자라게 돼요. 그래서 네. 그건 2차적인 것으로 요즘에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뼈가 뭐 1차적으로 자라는데, 자라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뼈가 먼저 자라는지, 그걸 이제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뼈가 자라는 골극이 먼저 생기는 거냐, 염증이 먼저 생기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염증이 먼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생기는 부분이 그러면 어디냐, 염증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그러니까 연골하 뼈에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연골 그 아래쪽에 있는 뼈가 생겨서 그 뼈가 단단해지면서 옆으로 튀어나와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도 염증이 주 원인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염증 때문에 관절 좀 변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질문 여기까지 받아봤는데 원장님 강의 조금만 더 이어나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의과 대학생들한테는 시진, 촉진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시진이라는 것은 뭐 본다는 말이고요. 촉진이라는 것은 만져본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뭐 보거나 만져보거나 하면은 이제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빨갛죠. 네. 뭐 일견에서 누가 봐도 빨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제 부어 있죠. 부어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빨갛고 부어 있고 하면 아까 염증 소견을 다 보인 거예요. 만져보면은 아프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염증이다 하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는가 하는 거는 이렇게 손을 대봅니다. 손을 대보는데, 뭐 이건 저기지만 손바닥은 자기 열이 있기 때문에 되게 손등으로 이렇게 대보는 게 보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었다 하면은, 부었다 하는 것은 물이 찼다는 거거든요. 관절에. 물이 찼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위를 이렇게 확 이렇게 스퀴징하고,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위를 스퀴징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게 부었냐, 부은 게 아니고 뭐 어떤 그냥 퇴행성이냐, 뭐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이제 관절을 이렇게 만질 때 만져보면은 또 이렇게 부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말랑말랑하게 부었는지, 뼈가 단단하게 부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었는지도 보고 또는 그 눌러서 압통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능동 운동이냐 수동 운동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능동 운동은 자기가 이제 움직이는 거고 수동 운동은 옆에서 움직여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능동 운동에 운동을 시키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지는지 제대로 펴지는지 주먹을 쥘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방아쇠 수지라든지 건초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쥐어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네. 관절염이 있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능동 운동의 통증이라든지 그 범위를 확인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우리가 수동 운동 이제 고관절을 이렇게 굽혀 보면은 이게 제대로 굽히는지 뭐 그 운동 범위에 가동 범위라고 하죠. 그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 초음파는 좀 그 다음 단계인데 저희가 질문을 하나 받고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엘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근데 여전히 제가 디스크로 아픈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천장관절, 척추관절염인 건지 잘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섭니다. 왜냐면 정형외과를 가면 다 디스크성 통증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드는 건데요. 만약 디스크성 통증이라면 면역 억제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통증이 5년째 지속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되게 이제 나이하고 연관이 있어요. 특히 네. 나이하고 성별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제 특히 젊은 남자라든지 또는 중년 여자라든지 뭐 이럴 때는 그 나이대가 척추관절염이 잘 오는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디스크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골이 이제 뭐 터졌다든지 아니면 뒤로 이렇게 밀려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척추관절염하고는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하실 것은 디스크도 있고 또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관절염도 있고 이제 그런 게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척추관절염도 진단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요건을 또 만족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되고 척추에 엑스레이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고 뭐 필요하면 MRI를 해서 특히 이제 골반관절 특히 그 천장관절에 염증이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만약 있다 그러면은 약물을 좀 더 진통소염제뿐만이 아니고 면역제제를 복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그 류마티스과를 오시면은 저 척추관절염을 진단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통증이 5년 정도 지속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긴 시간 또 오래 지속된 것 같은데 뭐 저희도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디스크 통증인 줄 알았는데 척추 관절염으로 판단이 돼서 뭐 그런 분들이 최근에 몇 명이 왔었어요. 저희가 그 치료를 좀 다르게 받고 나서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일 때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한 증상이 있다던데 30분쯤 이상 지나면 증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아침에 손가락 통증이 있나요? 낮에는 그럼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저게 통증이 있는 원인은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겔링 현상이라고 해서 겔같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염증이 약간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조직의 체액이 늘어나거든요. 약간의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뻣뻣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개 한 30분이나 그 이내의 통증이면은 그 염증이 적을 때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30분 이상이 간다 그러면은 되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 때는
그게 30분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별의 그 기준이 되게 한 30분이에요. 아, 그래서 네. 1시간 이상 아침에 일어났는데 1시간 이상 손이 안 펴지고 아프다. 그러면은 그건 거의 염증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고, 네. 뭐 1, 2분 안에 풀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 네. 30분 이내다 그러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쪽인데, 네. 뭐 반드시 그거로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1, 2분 척도 안에 중에 이렇게 하나인 거죠. 몇 번 했을 때 풀어진다 이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 1시간 이상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염증성 관절염, 염증성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네. 이것을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정말 다양한 질문들 많이 살펴봤거든요. 또 원장님께서 이런 또 손가락 또 손목 관절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원장님께서 이제 또 오늘 또 많은 강의자를 준비해 주시면서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또 다음번에도 저희 이어서 내용 나가서 또 구독자분들과 소통도 해보고 또 질문도 받는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또 다음 달에도 또 많은 분들 또 찾아와 주시면 저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유익한 강의도 준비해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받아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